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미정입니다. 자, 우리 22강 들어가고 있고요. 여러분 이번 강의는 우리가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서 거쳐야 됐던 우리만의 어떤 진통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굵직굵직한 어떤 사건들로 폭발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주제 43이고요.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인데요. 여러분 요게 이제 이 사건들은 근대 시기 때 일어나는 사건들은 제가 고대 파트 여러분들 조금 복잡하게 공부하셨을 거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 삼국의 시대가 막 얽혀있는 시대를 배우셨을 텐데 우리가 이제 고려 시대는 조선 시대는 여러분들 왕이 많이 나와서 좀 또 힘드셨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근대 파트 오시게 되면 강화도 조약 파트 시기 때 나왔던 요 조약과 관련된 거 여기 이제 조금 복잡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서서 요 이모군란, 갑신정변, 갑오개혁, 동학농민운동 요 파트는요 사건별로 그냥 쭉 이렇게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1863년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게 되고 요 흥선대원군 집권하고 제가 권력 딱 10년 가더라. 그래서 1863년에서 10년 있다가 1873년에 흥선대원군이 하야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고종이 친정을 하게 됩니다. 고종 친정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민씨 세력과 그 다음에 개화 세력들, 개화파 세력들 요런 세력들이 만나게 되면서 결국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냐면 1876년이 되면 강화도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는 건 앞에 흥선대원군이 우리가 이제 대외적으로 보여줬던 방침하고는 이제 다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제 요런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개화를 추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1882년이 되면 문호 개방을 하게 되면서 뭐 이제 통미기무함원도 설치하고요. 그럼 여러 가지 이제 일본을 통해서 근대 문물들이 많이 들어오게 될 텐데 이것이 어떤 부류에게는 혜택을 줄 수도 있지만 어떤 부류는 소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구식군인들의 난으로서 터지게 되는데 그게 82년에 이모군란으로 터지게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지점은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빨리 가려고 하다가 여기에서 개화가 한번 주춤하게 된 겁니다. 너무 무리하게 우리가 이제 무리하게 먹은 밥이 체하는 것처럼 이 82년에 무리하게 추진됐던 어떤 이런 개화의 흐름이 이모군란을 통해서 여기에서 한번 중단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884년이 되면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것이 터지게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잠시 이제 앞에서부터 좀 보고 좀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모군란이 어떤 상황 속에서 발생을 하게 됐냐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구식군인들이 신식군대인 별기군과의 차별 대우를 받아서 이게 누적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그 사건이라고 하는 건요 이미 근본적으로 어떤 일이 막 누적이 되다가 굉장히 사실 우리가 그 제3자가 봤을 때는 별것도 아닌 일로 이게 갑자기 탁 촉발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둘이 막 갑자기 빵 쪼가리 하나 가지고 싸우는데 실제로 그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 빵 쪼가리 하나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그 전부터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문호 개방을 하고 났는데 도시에서는 쌀이 너무 좋은 양고개 쌀들이 일본으로 무제한으로 계속돼서 유출되고 있었던 상태. 그래서 그 이제 이 쌀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지금 뭐 식량의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 쌀은 돈이에요. 금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조차가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거예요. 특히 누구한테? 구식군인들한테. 그래서 이때 당시 이렇게 이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구식군인들, 그 다음에 이 도시에 있는 하층민들, 쌀값이 막 오르고 이러면서 피해를 보고 있었던 이런 하층민들이 만나게 되면서 이게 이제 82년에 이제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한 사건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게 소수 어떤 사람들만이 들고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근대사의 어떤 큰 흐름에서 이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금료로 지급된 쌀에 겨와 모래가 섞여 있자. 이건 뭐냐면 계속 금료가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일을 했는데 이게 계속 뭐 오늘 이번 달에 돈이 안 들어요. 다음 달에 들어온대요. 근데 다음 달에 또 안 들어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달에 또 안 들어와. 근데 그러고 났는데 들어온 돈을 뭐 예를 들면 코인을 뭐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이게 내가 원치 않은 뭐 상품권을 준다든지 뭐 내가 원치 않은 근데 그것도 가격도 제대로 쳐주지도 않은 거야. 이런 걸 주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여기에 먹는 음식에다가 저렇게 겨와 모래를 섞어가지고 저런 식으로 이제 지급을 해주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폭발을 하게 된 거죠.
선해청과 이 선해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정을 담당하는 기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뭘 떠올리시면 좋냐면 대동법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요때 이제 저 기구가 생겼는데 사실 이제 재정을 담당하는 기구는 호조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능가했어요. 여기서 굉장히 많은 돈을 다루고 있었는데 바로 이제 저 선해청과 일본 공사관을 이제 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별기군의 일본이 교관까지 이 과정 속에서 살해를 당하게 되고요. 구식군인들은 민씨 정권의 고관들을 살해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구식군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우리 왜 예전에 안동김 씨, 풍양조 씨가 비변사를 쥐고 흔들면서 권력을 막 농단하고 했었잖아요. 바로 이제 이 구식군인들의 입장에서는 저 민씨 세력이 주요 관직이라든지 고관직 다 차지하면서 이렇게 정권을 쥐고 흔든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관들을 살해하고 또 여기 도시 하층민까지 합세를 해서 궁궐까지 이제 습격을 하면서 이 민비는 가까스로 충주로다가 자신의 거처를 전혀 알리지 않고 이제 몸을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저 민비를 찾아라 라고 하면서 이 난병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정말 아주 허겁지겁 저 민비가 가까스로 이제 궁궐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구식군인들이 누구를 찾아가게 되냐면요. 흥선대원군을 다시 찾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흥선대원군은 지금 참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자기 아들을 왕위에 가까스로 올리고 앞에 있었던 이 세도 정치를 또 완전히 다 부시면서 백성들의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면 틀림이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결국 뭐 해먹을 만큼 해먹은 거죠. 그래서 10년 정도 하고 난 다음에는 물러나고 난 다음에 정계하고 탁 거리를 둬야 되는데 계속 주변부를 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마지막 모습은 좀 비참해요. 나중에 아들이었던 이제 고종하고 명성하고 며느리가 끼면서 갈등이 이제 아주 이제 증폭될 대로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죽었을 때도 이 고종이 제대로 들여다보질 않아요. 이 아버지를. 그러니까 그런 이제 비참한 마지막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일본한테 또 이용도 당하기도 해요. 명성황후 시해 사건 때. 자,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흥선대원군을 찾아가게 되고 이 흥선대원군이 다시 원래대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민씨 정권이 들어서서 이렇게 개화하려고 했던 그런 움직임을 다시 원상복귀시켜요. 이영을 폐지하고 오군영을 부활하고요. 통리기무 아문과 별기군을 폐지하게 됩니다. 이거 다 근대식이잖아요. 신식 군대, 그 다음에 통리기무 아문 이런 것들 폐지하고 정부의 개화 정책을 이제 중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요. 상황 반전이 오게 됩니다. 자, 이 민씨 정권이요. 청나라의 군대를 다시 끌고 들어오게 되면서 다시 상황을 원상복귀시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은요. 요때 청나라로다가 압송을 당하게 되고요. 군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 국내에서 큰 난이 일어나서 이걸 결국 뭐 진압을 하는데 성공을 해서 다시 안정기를 찾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떤 부분을 볼 수가 있냐면 바로 이렇게 청나라에게 의존하고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지점이에요. 저렇게 이제 강대국이 뭐 타국을 도와줄 때는 거기에 대한 그만한 대가를 반드시 우리는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겪게 될 여러 가지 이제 고통과 시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후의 상황인데요. 자, 이모군란을 맺고 난 다음에 조약을 맺습니다. 그 조약이 조선하고 일본하고 조약을 맺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제물포 조약인데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법도 해요. 왜냐면 야, 우리가 문호개방하고 난 다음에 니네들 근대식의 어떤 신식 무기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군대의 어떤 체제 정비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다 나서서 해주고 했는데 되려 우리가 저 구식군인들한테 타격을 받고 교관도 죽고 이런 피해를 봤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상금을 지불을 해야 됐습니다. 일본 공사관에 일본 경비병, 그 군대가 처음으로 주둔하게 되는 계기가 돼요. 제물포 조약. 자, 그리고 사제의 뜻으로 이때 3차 수신사로 이제 박영효, 뭐 김옥견 이런 사람들이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가가지고 일본에 가서 일본의 여러 가지 이제 근대화를 이룬 모습들을요 많이 보고 듣고 오고요. 김옥균 같은 인물도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상적으로도 그런 것들 많이 학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이후에 속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조의수호조교 속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 상인의 내륙 진출을 허용하게 되는데 요거 맺고 난 다음에 바로 83년에
우리 83년에 개정통상장정을 맺어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근데 그 안에 최애국 대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미 이제 요게 끝나고 나면 지금 청나라가 어떤 조약을 조선하고 맺게 되냐면 조청,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조선과 청나라, 상민들이 물과 육지에서 무역을 하는데 지켜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게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거는 여러분 조약도 아니고 장정인데요. 굉장히 불평등한 입장에서 이거는 맺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계속 요게 들어갑니다. 조선을 속방으로 규정합니다. 속방으로. 저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종속국으로다가 아예 규정을 해버린 조약이었고 청나라의 종주권을 확인하고 청나라 상인의 내지 통상권을 최초로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지 안으로 깊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강화도 조약 처음에 맺었을 때 부록에서요. 간행이정 심리로 다 묶어놨던 것이요. 지금 청나라를 시작점으로 해서 저렇게 뚫려지게 된 거예요. 근데 바로 이제 요게 82년 무렵에 청나라하고 맺어지는 건데 83년에 최애국 대우가 일본에게 적용이 되면서 개정통상장정에 요게 적용이 되면서요. 청나라하고 맺었던 이 혜택이 일본한테도 바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일본 역시 내지 통상권을 얻게 됩니다. 요렇게. 자,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개항장에 붙어 있는 요런 객주나 여각이나 그리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물건을 일본 상인들은 간해기정 심리 안에 묶여 있기 때문에 안으로다가 물건을 갖고 들어오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걸 안으로 연결해준 어떤 존재들이 그전엔 있었냐면 보부상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존재들이 역할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내지 통상권을 얻게 되면요. 이들의 역할이 필요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되냐면 이런 어떤 그 상권의 경쟁이 너무나 이제 심해지게 되는데 청나라하고 일본의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의 시선 상인들은 우리의 상권을 지키기 위해서 뭐 철시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한거들도 보여지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모군란을 끝나고 난 다음에 맺게 되는 조약이 요 두 개가 너무 중요한 게 있다. 그래서 하나는 제물포, 하나는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청나라 그냥 도와주지 않는다. 내정 간섭이 아주 본격화되는데요. 당시에 내정 고문으로는 마젠창, 또 독일인 밀렌도르프가 또 외교 고문을 맡게 되고요. 군사적으로는 청나라 장고인 이 위안스카이 원세계입니다. 원세계가 지휘하는 군대를 또 조선에 상주시키게 했어요. 나중에 청나라는 우리나라 계속 개입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 군사를 지휘하는 원세계는요, 뭐 완전히 안하무인이었어요. 우리의 왕을 뭐 고종을 왕으로서 존중도 전혀 하지 않고요. 뭐 자기 마음대로 거를 들어왔다 나갔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안하무인격의 행동을 했던 사람이 이제 원세계입니다. 자, 아무튼 요렇게 해서 이제 이모군란의 마무리가 되겠고요. 84년이 되면 갑신정변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갑신정변은 뭐냐?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다시 오시는데요. 지금 요 이모군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기존의 이 개화파 세력이 이모군란을 기점으로 해서 기존의 세력 온건개화파, 여전히 정부의 어떤 개화 정책을 지지하는 좀 점진적 입장의 개화를 하고자 했던 온건개화파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튀어나옵니다. 자, 급진 개화파. 이쪽은 청나라의 양무운동을 모델로 하는 이제 동도 서기론, 기술만 받자라고 하는 입장이라면 이쪽은 문명개화론, 서도 서기론의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요 급진개화 세력들이 여기에서 한번 개화가 주춤되고 다시 원상복귀가 됐잖아요. 뭐 흥선대원군이 들어오고 하면서. 근데 이대로 갔다가는 우리가 개화 못한다. 그래서 이 급진개화 세력들이 일으킨 것이 바로 갑신정변이었어요.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인물들이 있었나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 당시에 뭐 국내 정세는 제가 방금 설명을 드린 거고요. 국외적 상황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보시면 청나라, 프랑스가 이 베트남을 중심으로 두고 청불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었던 청나라의 군대 일부가 이렇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빠져나갈 때 그때를 이제 기회로 삼아서 급진개화 세력이 정변을 일으키려고 했어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요. 자, 그런데 이제 보시면 이 개화당 세력,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전부 나이가요 20대, 30대요. 2030 엘리트들의 정변이었어요. 저 김옥균은 우리 뭐 그전에 뭐 안동김 씨 아주 내놓으라 하는 그 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권력을 꽉 장악하고 있었던 안동김 씨 집안의 자제고요. 박영효 같은 경우도 철종의 사위였어요. 그리고 홍영식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영의정을 지내셨던 어떤 고관직의 자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모두 사실은 굉장한 엘리트 집안,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뭐 아주 배울 만큼 배웠던 이런 사람들이 저렇게 아주 과감한 뭐 개혁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것도 정변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역사의 흐름에 이제 몸을 던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정변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런 어떤 그 우리의 뭐 개혁이라든지 이런 거를. 근데 당시에 요 정변을 날짜를 거사의 날짜를 잡아야 됐었는데 마침 이제 요 앞에서 방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청불 전쟁으로 인해서 청나라의 군대 일부가 베트남으로 일부 이동해 있었던 상태가 이들한테는 이제 호기가 됐던 거예요. 아주 좋은 기회가 됐던 거죠. 그래서 언제 우정총국, 근대식 우편 업무를 담당하는 우체국과 같은 곳이죠. 저 우정총국이 열리는 개국 축하연을 기회로 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때요, 뭐 저거 너무 이제 기뻐가지고 다들 뭐 개화파, 뭐 온건파, 뭐 급진파 너나 할 것 없이 다 저거 이제 개국 축하연의 날짜에 저게 이제 모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막 축배를 들면서 하고 있는데 저쪽 바깥에서 이제 불이 났다라고 하는 소리가 크게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갑자기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다 바깥으로 빠져나가는데 그 나가는 사람들을 이제 다 사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급하게 어디로 가냐면 창덕궁으로 가요. 창덕궁으로 가서 고종하고 왕후가 있는 데를 가서 지금 큰일이 났다. 지금 빨리 몸을 피하시라. 어디로 가느냐? 이 경우궁으로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경우궁을 시험 문제로 잘 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사건에서는 되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뭐냐면 그러니까 경우궁에 비해서 창덕궁은요, 이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궁궐이 커요. 그러니까 뭐 10배도 더 넘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 경우궁은 되게 아담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절로 옮긴 이유는 뭐냐면 저 급진 개화당 세력이 통제하기가 좋았다는 거죠. 아주 좁은 곳으로 옮겨서. 그래서 되게 싫었는데, 명성황후 싫었지만 여차여차해서 저 경우궁으로 이제 옮기게 돼요. 근데 당시에 이제 이런 상태에서 민씨 정권의 주요 인물들을 살해하고 개화당 정부를 결국에는 이제 수립을 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들이 이렇게 이제 정부를 세우고요, 왕하고 왕후를 장악을 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고자 했었던 세상, 이렇게까지 뭐 잘 나가고 집안도 좋고 빵빵하고 이런 사람들이 뭐하러 이런 일을 했겠느냐. 이제 그걸 보는 대목이 이거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14개조 혁신정강, 이거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은 그전에 막 학교 다닐 때는 저 14개 혁신정강을 그냥 개혁안이구나 이러면서 봤겠지만요, 여기에는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이런 일들을 벌이려고 했었던 이유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용을 보면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일단 우리나라 너무 청나라한테 사대한다. 너무 청나라한테 쥐어져 있다. 청에 대한 조공과 허례를 폐지해라. 사대관계 폐지해라. 이게 여러분 14개조 혁신정강에는 첫 번째 문구에 일단 청나라에 잡혀간 압송된 이 흥선대원군을 빨리 돌아오게 해라. 요게 일단 첫 번째 문구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만 딱 기억을 하고 계시면 바로 요거는 혁신정강이구나, 갑신정변 때 나왔던 혁신정강이구나, 이걸 여러분들 먼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민평등을 바탕으로 능력에 따라서 관리를 등용해라. 그 집안의 가문의 어떤 뭐 이런 급이라든지 이런 거 보지 말고 능력에 따라서 인재를 등용해라. 자, 그리고 대신과 참찬들은 의정부에 모여가지고 의결한다. 이제 이거는 어떤 성격까지 지니고 있다고 해석을 하냐면, 군주가 모든 결정권을 지는 것이 아니라 군주라도 이렇게 법이 세워져 있는 한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군주조차도. 그래서 저렇게 이제 입헌군주제를 실시하는 저런 정도의 수준까지 개혁안이 올라왔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 보게 되면 해상공국을 혁파해라. 저거는 보부상을 관할하는 기구예요. 근데 보부상이 너무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이런 특권층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런 특권적인 상업을 폐지해라.
또 국가의 모든 재정이 돈을 담당하는 기구가 선해청이니 막 민씨 정권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뭐 선해청이니 호조니 이렇게 다 이렇게 분산되어 있지 않고 어디로다가 호조로다가 여기다 이제 통합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변은 이제 실패를 하게 돼요. 이제 당시에 또 역시나 뭐 일본도 이제 이게 상황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자 네, 발을 빼게 되고요. 사실은 이제 이 명성황후랑 고종이 이 급진 개화당 세력에게 이렇게 붙잡혀 있었잖아요. 통제를 받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명성황후가 계속 나는 창덕궁으로 갈 거야. 나는 창덕궁으로 보내줘. 이러면서 계속 요청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소식통을 들은 거죠. 이미 이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게 이 개화 세력들이 이런 정변을 일으켰고 자기들이 여기에 이제 통제 안에 있다는 것을 이제 그 소식을 듣게 되고 명성황후가 조금 더 넓고 통제하기 어려운 이제 창덕궁으로 계속 가겠다라고 하는 요청을 해요. 김옥균은 반대해요. 안 된다. 안 된다. 계속해서 거절을 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일본 공사가 창덕궁으로 가시오. 저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창덕궁으로 가도 우리의 일본의 군대가 충분히 청나라의 군대를 맞설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크나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통제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결국 창덕궁으로 옮기게 된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정변이 무산되게 되는 마지막 좀 어떤 큰 실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청나라의 군사가 개입을 하게 되면서 이 정변이 3일 만에, 그래서 우리가 이 정변을 3일천하라고 합니다. 3일 만에 이 정변은 종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또 역시 이제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뭐, 한성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조선하고 일본하고 체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배상금 당연히 일본한테 또 지불을 해야 됐고요. 이 과정 속에서 일본 공사관 다 부서졌다. 그래서 되려 우리한테 또 이런 식의 배상금을 물고 공사관 신축 비용을 부담해라. 자, 여러분, 이모군란, 우리가 이제 이모군란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체결되는 조약은 두 개가 긴 거였어요. 하나는 제물포, 그 다음에 하나는 조청. 이렇게 긴 거였는데 이 제물포 같은 경우는 공사관 주변에 경비병, 군대를 두겠다라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요 한성조약, 갑신정변을 통해서 맺게 되는 짧은 거 두 개죠. 짧은 거 두 개예요. 한성, 텐진 이렇게 짧은 거 두 개인데 이 한성조약 같은 경우는 공사관의 신축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요겁니다. 그래서 신축 비용 부담, 그 다음에 요거는 군대 주둔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맺은 조약을 보세요. 텐진 조약인데 이 텐진 조약은 우리가 없어요. 우리 없고 누가 있냐면 청나라하고 일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두 나라가 조약을 맺는데 야, 여기서 군대 철수한다. 그리고 다시 만약에 군대가 파병이 된다면 서로 상대국에게 알려라 라고 하는 조약이 맺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협상 테이블에 우리는 없는 거고요. 이게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냐. 우리나라 땅에서 얘네 둘 사이에 이권 다툼인 청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터지게 되는 또 조약이 되기도 하죠. 텐진 조약.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모군란 때 제물포, 그 다음에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갑신정변 때 한성조약, 그 다음에 텐진조약 이렇게 이제 4개의 조약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후에 이 갑신정변 이후의 상황은요, 뭐 비참합니다. 이때 같이 합류했던 이제 김옥균 뭐 이런 사람들 다 이제 막 망명가요. 다 뭐 일본으로 막 도망을 가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서재필도 같이 어린 나이에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이제 미국으로 망명을 가게 돼요. 근데 이 김옥균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뭐 이제 뭐 일본으로 갔다가 또 이제 중국으로 갔다가 이렇게 떠돌게 되는데 이제 우리 쪽에 그 왕정 측근 이 궁정의 측근 세력이 홍종우라고 하는 인물이 이 김옥균을 계속 쫓아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이 김옥균을 이제 총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살하고 난 다음에 그 시신을 데리고 와서요. 나라를 이렇게 배신을 하고 정변을 일으키게 되면 이런 꼴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 효수, 이렇게 목을 베어서 뭐 이렇게 저작거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데서 이제 목을 매다는 그런 처형을 내리게 돼요. 근데 사실 이제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근대화로 가는 길에 있는 아주 중요한 개혁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서
관리를 등용시켜라. 그리고 예를 들면 너무 군주 중심으로 모든 걸 결정하지 않고 신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라. 그리고 특권을 누리고 있는 상업을 이런 걸 폐지해라. 굉장히 좋은 그런 개혁안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한계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민중들이 요구하는 것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한계를 가졌다고 해요. 그러면 민중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민중들이 너무너무 절실하게 요구했던 게 뭐냐면 사실은 내 땅을 갖는 거예요. 내 땅 하나 갖고 배부르게 먹고 사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토지 분배에 대한 문제. 근데 요런 거는 내용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이고, 그 다음에 당시 뭐 이모군란이나 그 다음에 쌀이 막 많이 유출되고 이런 것 때문에 일본인들한테 대한 어떤 반감이 되게 심했었는데, 일본인들하고 같이 뭐 협업해가지고 이런 정번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백성들한테는 좀 반감을 살 만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외세를 끌어들였다라고 하는 점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갑신정변은 이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개혁안들은 잔잔하게 이제 계속 남아서 이 개혁안들이 나중에 이어져서 우리가 이제 가보개혁을 추진하고 할 때 또 많이 반영되기도 해요. 여러분들 이 경제 파트에서요, 요거 하나만 더 쓸게요. 지조법. 지조법을 개혁했다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만 쓰겠습니다. 요게 그 경제 안에 하나 들어가는데, 개혁 안에 하나 들어가는데, 요거는 그 세금 제도에 대한 부분을 개혁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하나만 체크하시고, 근데 토지를 분배한다라고 하는 개혁안은 아닙니다. 근데 저게 하나 들어간다는 거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후의 상황을 보게 되면 조선을 둘러싸고 청나라와 일본의 정치 경제적 대립이 오히려 이제 더 심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조선이 이제 청나라의 영향력이 너무 세지니까 이 청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하고 교섭을 시도하려고 하자, 뭐 여러 가지 이제 세계에서 이 러시아하고 경쟁 구도에 있었던 이 영국이 불법적으로 이 러시아의 남하 견제를 구실로 거문도를 불법적으로 점령을 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시기가 언제냐면 1885년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요게 어떻게 물어보게 되냐면, 자, 요렇게 나옵니다. 82년에 이모군란, 그 다음에 1884년에 갑신정변, 그리고 1885년에 영국마저 우리의 거문도를 불법적으로 점령하는 요런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걸 순서로 물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연장선상에서 쭉 보셨으면 좋겠고, 자, 그러자 이제 당시에 6.1준 독일 영사 부들러가 한반도 중립화론을 주장하게 되는데, 이제 6.1준 같은 경우는 청나라가 주축이 돼서 우리나라가 중립국이 될 수 있도록 열강이 보장하는 이런 중립국으로 만들어라. 그래야 뭐 이게 우리의 독립을 유지시켜야 서로 간의 어떤 경쟁이 더욱더 극대화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중립화론을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연결 구도가 잘 나옵니다. 영국의 거문도, 그 다음에 6.1준의 중립화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먼저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했는데, 자, 난군이 궐을 침범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때 나라 재정이 고갈되어 각 영이 군인에게 지급할 봉급을 몇 개월 동안 지급하지 못하였다. 영에 소속된 군인이 어느 날 밤에 부대를 조직하고 갑자기 권례로 진입하여 멋대로 난리를 일으켰다. 중전에 국상이 공포되자, 이거는 뭐냐면 명성황후 장례식을 흥선대원군이 치러버려요. 찾아도 안 보이더라. 명성황후 죽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명성황후의 장례식 이야기가 나올 때요, 이게 을미사변에 대한 이야기보다 이모군란 이후에 명성황후가 자리를 뜬 그 사이에 흥선대원군이 정권을 잡으면서 명성황후의 국상을 치러버렸다라는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번 보시고, 얼마 후 국상이 와전되어 사실이 아님을 알고 군중과는 달리 상복을 입지 않고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이모군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럼 1번 보시면 통간부 이 얘기가 아직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아니고요. 자, 2번 통리기 모함원이 설치되는 배경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일본하고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난 이후에 1880년대 상황이고요. 자, 3번 보시면 홍범 14조를 개혁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가부개혁과 관련성이 있고요. 자, 4번 일본 공사 간의 경비병이 주둔하는 계기가 되었다. 군대가 주둔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요게 정답이죠. 재물포조약. 여러분, 그 군대가 주둔하고요. 그 다음에 저 공사관 불탔으니까 신축 비용을 마련해달라. 이게 뭐였냐면 이제 갑신정변에 나왔던 한성조약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김기수는 1차 수신사죠. 일본에 파견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요거는 이모올라 이전 보여지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문제도 하나 볼게요. 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개화당, 새로운 세상을 꿈꾸다. 근대적 개혁을 추구하였던 가를 다큐멘터리 형식의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그 역사적 의미를 살펴본다. 박교수는요, 그 박지원, 우리 중상학파였던 이 박지원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계보에서 저렇게 이제 통상개화론자들이 많이 또 형성이 됐던 거고요. 사랑방에 모여가지고 젊은이들이 모인 장면이고요.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 때 거사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패하고 난 다음에 일본으로 망명하는 장면인데요. 요거는 갑신정변이 되겠죠. 그래서 김옥균, 박영효 등이 주도를 하였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2번 김기수 수신사. 여러분 요렇게 반복되는 선지가 계속해서 나오죠. 요거는 1차 수신사고. 자, 3번 보시면 9번 신참에 입각한 개혁을 추진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우리가 곧 배울 겁니다. 대한제국 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통리기모함은 요거 또 나오죠. 계속 나오죠, 여러분. 요거는 1880년. 자, 그 다음에 기본 방향을 제시한 홍범 14조 요것도 가보개혁 시기 때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기출주제 44로 들어가서요. 동학농민운동 이어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1884년에 갑신정변,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했었던 그런 바램들이 저렇게 젊은 층의 엘리트층을 중심으로 해서 정변으로 터지게 된 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리더가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리더 자체로서 뛰어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그 리더를 따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추구하는 바가 뭔지 그걸 잘 수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당시에 대한 시대에서 좀 약하지 않았나 이제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겠고 결국 1894년이 되면 동학 농민 운동이 그러니까 이게 위로부터의 엘리트층의 정변이고 개혁에 대한 요구였다면 이게 이제 아래로부터 또 분출이 되는 동학과 농민이 만난 운동이 터지게 됩니다. 뭐 이게 옛날에는 표현을 뭐 봉기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동학 농민들의 운동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자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발생을 하게 됐나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제 이 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게 언제 형성이 됐었냐면 순헌철. 여러분 이 철종 시기 때 혼란한 사회에 이 동학이 당시에 이 서학 천주교가 너무나 이제 성행을 하니까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동쪽의 학문이다라고 해서 시천주를 모시는 이 동학이 탄생이 되죠. 일대 교주가 최재우였어요. 최재우. 그런데 이제 그 최재우가 사망을 하게 되고 처형을 당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대 교주였던 최시영이 포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뭐 포접제의 활용으로 동학의 교세가 삼남, 이 남쪽 지역의 농민들한테도 많이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포접제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피라미드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동학이 저런 조직력을 강하게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뭐 그냥 여러분들 물어보진 않을 테지만 교주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아래 여러 개의 행정구역을 포라고 하는 조직체로 이렇게 행정구역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아래는 또 접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끌고 갔던 거죠. 그래서 뭐 집을 한 30에서 뭐 70호 정도를 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했던 겁니다. 피라미드 조직처럼 이 조직력을 강하게 갖추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냥 일반 이제 농민층과 동학이 가지고 있는 이 조직력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동학 농민운동, 그러니까 관군을 상대할 정도로 그 어떤 파급력이 굉장히 컸었던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 처음에는 뭐 이거를 뭐 정치적으로 이들이 난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맨 처음에는 이 교조 최재우, 동학을 만든 이 최재우의 신원 푸는 거예요. 푼다. 원통함을 푼다. 이 원통함을 푸는 신원운동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명예를 회복하고 포교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서 했는데 자 보시면
삼 중간에 빠졌어요. 삼한보 이렇게 들어갑니다. 삼내부터 시작해서요. 한성에서의 복합상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처음에는 교조신원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근데 이게 어느 지점에서 삼보, 보은집회 때부터는요. 보국안민, 그러니까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그 다음에 외놈이여 물러가라. 그래서 우리가 을을 들어서 이렇게 들고 일어난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성격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조신원운동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정치운동으로 확대가 되더라.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되는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동학농민운동 우리가 1차 반봉건적 성격을 갖는 운동이 시작이 되는데요. 자, 이걸 여러분 이렇게 제가 두 문자를 따서요. 조금 심플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고백, 황황. 고백, 황황. 고백한다. 황금 2개를 훔쳤다. 어디에서 훔쳤다? 전주성에서 훔쳤다. 고백, 황황. 전주성 이렇게 가시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 고부밀란이에요. 고부밀란. 그다음에 백산 봉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보고 계시지 마시고요. 이걸 꼭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으세요. 혼자 또 별도로 하시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고백, 황황, 전주성. 그래서 얘는 뭐냐면 황토현. 여러분 이렇게 흙밭에서 용이 올라가는 모습, 용이 올라가는 모습. 황토현, 황용촌, 그리고 이제 전주성입니다.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개괄을 해드렸고 고부 밀란부터 좀 들어가 볼게요. 전라도 고부의 군수였던 조병갑이 불필요한 저수지, 만석보, 아주 그냥 학정의 그 상징이 되는 거였어요. 만석보. 저런 것들을 쌓게 하는 등 횡포를 부린다. 농사를 지어야 되는 농사꾼들한테 제일 하면 안 되는 게 역에 함부로 동원시키는 거. 근데 저 고부군수가 때때마다 맨날 저런 것들을 시시때때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어떤 지경에까지 이르냐면 내가 농사를 안 지어가지고 내가 굶어 죽느나, 농사를 막 이런 거 자꾸 불러들여서 농사를 못 지어서 내가 굶어 죽느나, 아니면은 내가 이거 가는 거 안 가가지고 매 맞아 죽느냐, 이래나 죽냐 저래나 죽냐, 난 어차피 우리는 다 그냥 이렇게 못 견디겠다, 죽겠다. 이제 거부를 하면서 이제 봉기를 일으킨 거죠. 당시에 정치적인 이제 요 지도자입니다. 이 전봉준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러니까 조금 그래 지식인 층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방 고을에서 이렇게 서당을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했었던 인물이었는데 뭐 녹두장군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얻었습니다. 키가 굉장히 이렇게 작은데 우리 왜 녹두가 여러분 콩보다 엄청 단단해요. 이게 녹색의 이렇게 콩 같은 건데 엄청 단단합니다. 근데 단단한 그런 어떤 모습,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 키는 작고 아담하지만 아주 이렇게 옹골찬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전봉준을 뭐 가리키는 별명이었어요. 녹두장군. 근데 이 전봉준은 사발통문을 돌려가지고 농민들을 이끌고, 사발통문을 말 그대로 이렇게 사발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이제 전봉준, 뭐 연미정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 이게 주동자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 문서를 돌렸던 거죠. 그래서 농민들을 이끌고 고부가나를 습격한 다음에 만석부를 파괴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런 상황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조사하러 왔던 안핵사 이용태가 문제였어요. 바로 저 이용태가 이제 농민들을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는 그런 촉발이 되는 어떤 인물이었다. 이 이용태가 농민들을 탄압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저 조병갑을 혼내지 않고 농민들을 여기에서 같이 연루됐던 사람들 잡아가지고 처벌하고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어디에 모인다? 여기에 모입니다. 백산에 모였던 거예요. 고부 밀란, 그래서 이 조병갑의 횡포에서부터 시작됐던 이 작은 밀란이 이 백산에서 많은 이제 이 백성들과 민중들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 봉기로서 촉발이 되는 거죠. 그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면 이들이 뭐 무기가 뭐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나무 죽창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기에 서면 전부 이 하얀 옷을 입고 있는 백산이 되더라. 앉으면 죽창이 꽂혀 있는 죽산처럼 되더라. 그래서 앉으면 죽산, 서면 백산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드디어 나라를 보호하고
이런 어떤 폭청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기치를 내걸고 경문과 4대 강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봉기를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전면전이죠. 전면전 이제 승부를 하는 거죠. 근데 뭐 저 4대 강령의 내용은요. 우리가 비록 이런 봉기를 일으키기는 하지만 충과 효가 반드시 기본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뭐 가축이나 사람을 뭐 함부로 치거나 잡아먹으면 안 된다. 뭐 이제 저런 규칙들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 그 전투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전투가 뭐냐면 바로 이 황토현 전투예요. 근데 이제 말 그대로 황토 지역에서 싸우게 됐는데 언덕 지점을 유리한 지점을 이 동학농민군이 선점을 하게 됩니다. 근데 때마침 비가 또 엄청나게 많이 쏟아졌는데 황토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건들이 이걸 안일하게 이거를 대적을 했다가 여기에서 완전히 참패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 오합지졸이라고 생각되는 이 동학농민군한테 이렇게 졌을까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무시했던 거죠. 그리고 과소평가했던 거예요. 이걸 과연 뭐 질 거라고 생각도 안 했던 거죠. 근데 뭐 사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 관군들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고 동학농민군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가정을 다 내놓고선에 나온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무리 이쪽이 병력면에서 열세라고 하더라도 쉽지 않았을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고요. 황용촌으로 들어가서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도 여기에서도 또 농민군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활용했던 것이 장태라고 하는 걸 활용했다 그래요. 이 장태가 뭐냐면 어떻게 생겼냐면 약간 그 죽부인 같이 생긴 통 같은 거예요. 나무를 엮어가지고 만든. 그러니까 주로 거기다가 뭐 병아리라든지 이런 가축들을 넣어가지고 운반하는 데 쓰기도 했던 곳인데 여기다가 짚을 다 채워가지고 뭐 여기에 이제 뾰족한 어떤 침이라든지 철침이라든지 이런 거를 끼워서 이거를 언덕 위에서 내려보낸다든지 뭐 이런 식의 방법을 써가지고 또 저 황룡총 전투를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점령을 하게 되냐면 여기까지 점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 황황, 전주성 여기까지 점령을 하더라.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깜짝 놀란 이 광군은요. 또 어이없는 행동을 하게 돼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바로 이 전주성을 점령한 이후의 상황에 청나라에 지원을 요청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큰일이 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청나라에게 지원을 요청하게 되면서 이게 일본한테도 들어가게 돼요. 무슨 조약에 의해서? 텐진 조약에 의해서. 그래서 동시에 일본도 같이 들어오게 되더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들이 들어왔지만요. 우리는 정부 쪽하고 농민군 쪽하고요. 전주 화약을 체결하게 돼요. 그래서 화약을 맺게 되면서 여기에서 전라도의 일부 지역을 자치할 수 있게끔 농민군 쪽에는 직강소라고 하는 걸 설치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정부 쪽에서는요. 이들에 대한 개혁의 요구를 받아서 교정청이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태를 좀 수습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전주성을 장악하고 있었을 때 이들이 내세운 이제 패정개혁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농민군들이 왜 이런 짓까지 일으켰느냐에 대한 것이 여기 안에 개혁안에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렇게 이제 직강소를 설치하는 수준까지 가게 되더라.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 뭐 내용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는데 뭐 청군이 아산만에 상륙을 하자 일본군도 텐진조약을 고실로 제밀포에 상륙을 하게 되고요. 전주화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서 상황 정리가 됩니다. 어느 정도 되는데 이제 이때 직강소를 설치하게 되면서 또 패정개혁안을 그 전에 이제 발표했던 저 패정개혁안을 실천을 하게 되는데 자, 요거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한다 라고 하는 내용. 농민들이 원하는 바가 바로 이 안에 담겨져 있죠. 그 다음에 탐관오리 쫓아내고 징계한다. 또 신분제를 철폐한다. 과부의 재가를 허용한다. 다시 혼인하는데 차별하지 않는 거. 저런 것들을 뭐 완전 봉건적 악습이죠. 저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또 제안을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 저걸 추진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정부 쪽에서도 개혁안을 수용하고 자주적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교정청을 설치하게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일본의 경복궁을 점령을 하게 된다. 근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럼 저기는 이제 상황 정리가 됐잖아요.
그럼 됐는데 그럼 이제 이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순순히 나가지 않아요. 일본은 이미 여기 이제 들어왔을 때 큰 그림을 그리고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이 무력을 동원해서요. 경복궁을 점령을 하고요. 아산에 정박하고 있었던 청나라의 군대를 칩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이 청나라의 군대를 공격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게 이제 바로 청일전쟁으로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청일전쟁으로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군국기무처라고 하는 기구를 일본이 강제로 설치를 하게 되면서 요 지점에서 뭐가 같이 추진이 되는 거냐면 가보개혁이 추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보개혁은 우리나라 역사의 하나의 흐름인데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이 가보개혁이 조금 성격이 애매하죠. 뭐냐면 바로 이런 과정 속에서 일본의 약간의 반강압적 그리고 반타율에 의해서 이 가보개혁이 추진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분명히 우리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자율성도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제 이 파트에 들어가면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바로 이 과정 속에서 뭐가 일어나게 되냐면 2차 봉기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2차 봉기는 성격이 반외세적 성격을 띱니다. 일본 물러가라. 반외세적 성격을 띠게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 경복궁을 점령하고 내전개혁을 강요하고요. 청일전쟁이 추진이 된다. 자, 그래서 어디에서 집결을 하냐? 삼내에서 집결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2차 봉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제 남접과 북접이에요. 근데 요거는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 남접 같은 경우는 전라도 지역이고요. 아래입니다. 아래. 우리 아까 포접제 했잖아요. 근데 아래쪽 전라도 지역이고요. 여기는 북접은 충청도 지역이에요. 근데 조금 이제 손병희가 이끄는 저 북접 같은 경우는 성격이 왜 우리 그런 거 있죠? 종교 집단이 있는데 그 종교 집단 중에서도 정치적으로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거기에 좀 영향력을 끼치고 뭐 이제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종교는 순수한 종교적인 역할, 기능만 해야지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자기의 입장을 표명하는 건 별로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순수한 종교 활동만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손병희의 북적 같은 케이스는 순수한 어떤 종교적 집단, 그 다음에 이 전봉준의 남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초창기부터 본 것처럼 정치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기치를 들고 나온 그런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성격에 해당이 됐어요. 그래서 남접과 그 다음에 북접이 같이 연합을 해서 어디에서? 논산에서. 그래서 어디에서? 논산에서 집결을 하게 됩니다. 논산에서 집결한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전투 어디서 깨진다? 우금치. 아, 여기 이제 슬픈 곳이에요. 이 우금치에서 깨지게 됩니다. 이 우금치는요, 그러니까 소도 넘지 못하는 언덕. 그러니까 너무 높고 되게 험한 험지에 해당이 됐는데 저 우금치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태양이 해가 아주 강하게 뜨는 곳을요 등을 지고 선점을 합니다. 관군이 선점을 해요. 일본군하고. 그래서 이렇게 선점을 하고 난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반대편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들이 올라올 때요. 이쪽에서 이제 태양이 뜨니까 눈이 부시잖아요. 바로 그렇게 눈이 부셔서 약간 이렇게 호미백산하고 있는 이런 농민군들을 향해서 화살을 쏘고 총을 쏘면서 결국 이들을 이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한 만여 명의 농민군이 여기에 합세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살아난 이가 500여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뭐 거의 학살과도 같은 그런 수준의 피해를 보게 된 거죠. 뭐 이때 마지막 전투에서는 무기가 별로 없고 이러니까 뭐 이런데 가슴에다 이렇게 부적을 이 뭐 천주를 오시는 이 동학과 관련된 이런 부적을 몸에다가 붙이고 거의 맨몸으로 싸우고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피해의 정도가 더 아주 막심했겠죠. 이게 마지막 전투입니다. 우금치 전투예요. 우금치 전투. 논산에서 마지막 우금치 전투. 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동학군의 패배고요. 전봉준이 전라도 순창에서 체포되고 나머지 지도자들도 순차적으로 처형이 되면서 이들이 원했던 세상, 농민들이 원하고자 원했던 그런 세상을 만드는 데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이제 전봉준의 모습인데요. 제가 아까 녹두장군 얘기했잖아요. 달이 이제 저렇게 뭐 전투를 치르고 피해 다니는 과정 속에서 달이 부상을 입어서 마지막에 이렇게 나무 판자에 실려서 나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렇게 눈빛만은 잡혀 들어가고 있는 장면인데도 눈빛만은 아직도 이렇게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안타깝게 이제 실패가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느냐 좀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이것이 우리나라 땅에서 청나라의 군대와 일본의 군대를 불러 모으게 했던 어떤 사건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청일전쟁의 도화선이 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해서 들어오면서 한쪽 축으로는 갑오개혁을 추진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갑오개혁의 의미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면서 드릴 텐데요. 뭐 그동안에 갑신정변을 하면서 엘리트층이 추구했던 그런 개혁안 물론 실패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런 동학농민운동을 통해서 추구했었던 이 패전개혁안에 담겼던 여러 가지 개혁안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실패로 끝났지만 그 실패로 끝난 개혁안들이 이후에 추진되는 갑오개혁안에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요. 그래서 요 의미는 또 본론 들어가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동학농민운동이 진압된 이후에 이제 남은 잔여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잔여 세력들은 이후에 항일투쟁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 활빈당 뭐 이런 조직으로 또 연결이 돼서 그 투쟁을 지속하게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끝났고요. 자, 요거 순서 문제 잘 나옵니다. 자, 순서 문제 보시면요. 고백, 황황 끝나잖아요. 고백, 백, 황황인데 황토 그다음에 황룡촌이죠. 그러면 요 과에 들어갈 게 뭘까? 전주성까지 점령을 하죠. 전주성까지 점령을 하게 되고 청나라의 군대와 일본의 군대가 동시에 들어오고요. 일본군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나서 전주 화약이 체결이 되죠. 그래서 더 이상 청군과 일본군은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필요 없는데 일본이 안 나가고 경복궁을 점령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남접과 북접이 논산에서 집결을 하게 되나 우금치 전투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한번 찾아볼게요. 정부와 농민군 사이에 전주 화약이 체결됐다. 요거네요. 정답 중간에 이렇게 순서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고백, 황황, 전주성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교조신원을 요구하는 삼례 집회는 더 앞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농민군이 황토현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거는 토 흙밭에서 올라간다. 황토가 먼저죠. 그리고 황룡촌.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시면 이용태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다. 앞이죠. 고부밀란. 그 다음에 전봉준이 농민들을 이끌고 고부가나를 습격하였다. 요것도 앞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순서 잘 나온다는 거 이렇게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강의 주제는요. 근대 파트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